가을 병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그림자 하나 없는 명월, 가을바람에 굽이치는 초원, 그리고 거지 법사다. 흠집투성이 비파를 등에 맨 장님 법사는 회오리 바람에 휘청이며 삭막한 황야를 헤매고 있다. 어디에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짐승의 기척조차 없다. 그러나 비쩍 마른 그의 몸은 추억으로 가득 차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행복했던 나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교교한 보름달의 도끼서린 빛이 등골까지 스며들어 골수를 파먹고 있지만 법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강풍이 쏟아내는 대지의 비통한 절규는 어딘지 비파 소리를 닮았다. 그 소리는 병풍 옆에 깔린 호사로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압도하고 영혼까지 마비시킨다. 방에 어울리지 않는 거위털 이불과 양털 요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내는 꼭 10년 전 30살 때 나다. 나는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분수에 맞지 않게 호사스러운 침구에 들어가 있는 내 몸은 오래전에 따뜻해졌다. 발가락 끝까지 뜨거운 피가 잘 통하고 있다. 막 딴 사과를 깨물어 먹으면서 목욕을 하고 떡이 든 버섯국을 배불리 먹고 사과주를 한잔 했다. 그래도 얼굴이 시린 것은 병풍 속에서 거칠게 불어대는 바람 탓이다. 마을은 조용하다. 태풍은 일몰 전에 어딘가 먼 곳으로 사라졌다. 큰 피해는 없었다. 벼가 약간 쓰러지고 사과가 조금 떨어진 정도다. 틀림없이 풍작이다. 그 중에서도 사과는 여느 해보다 탐스러웠다. 3분의 2 가량을 출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다. 일부는 따지 않고 가지에 남겨둔다. 이제 곧 날아올 티티새와 황여새를 위한 겨울 양식이다. (10년) 사이에 들새 수가 부쩍 늘었다. 대신 마을 사람 수가 줄고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로 옮겨간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지금 마을 사람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빈집은 자꾸 늘 것이다. 그렇다고 나와 야에코 둘만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말고도 이 분지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백구는 이미 옛날에 죽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둘은 여전하다. 여전히 투철한 마을 주민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 눈앞의 욕심에 휘둘리며 덮어놓고 일하면서 매일 조금씩 형편없는 인간으로 바뀌어간다. 또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나는 병풍에 그려진 묵화만 바라보며 산다. 병풍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 병풍은 점차 낡아간다. 집도 나도 낡아간다. 그러나 이불은 새 것으로 바뀌었다. 거위털과 양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잔다는 건 꽤 근사한 일이다. 아버지도 같은 이불을 쓰고 있다. 마무리되어가던 내 혼담이 갑자기 깨져버리자 어머니는 화풀이로 호사스러운 쇼핑을 했다.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몇 번이고 중얼거린 다음 날 이불 3벌과 컬러 텔레비전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제지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직 화가 나 있다. 당연한 일이다. 웬만해선 그 여자보다 조건이 좋은 상대가 없다. 우선 그 여자는 지창금이 붙어 있었고 들일에 어울리는 튼튼한 몸을 가졌다. 게다가 간호사 출신이었다. 만일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나야 어떻든 간에 어머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며느리감이었다. 특히 폭삭 늙어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크게 의지할 수 있는 며느리였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맞선 보는 자리에서 나는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다. 도시 아가씨가 농사꾼 집에 시집 오기 쉽지 않은데 무슨 깊은 사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사과를 재배하면서 사는 삶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대답했다.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과 농사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런 마을의 인간관계라든가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 만일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알고도 결정했다면 그녀가 살아온 28년은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만한 사연을 가지지 않았을까? 예컨대 야에코가 경험한 것 같은 끔찍한 불행을 겪고 너덜너덜해질 만큼 큰 상처를 받은 끝에 농가에 어수룩한 남자를 골랐던 건 아닐까?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사과에 매달렸던 건 아닐까? 그
그래도 나는 그 여자라면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결혼하면 마을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했다. 파혼 이유는 물론 나에게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책임은 있다. 우쭐해진 어머니가 너무 자랑을 하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치고는 굉장히 경솔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찾고 찾은 보람이 있을 만큼 좋은 며느리감을 드디어 발견했다. 그런 말을 여기저기 떠들어대지 말았어야 했다. 야에코와의 일은 사실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지독한 소문이 퍼졌다. 2년 전에 야에코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내가 아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7년 전에 끝났다. 그 후로는 다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손가락 하나 갖다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하필이면 그따위 집구석에 라고 말한 어머니는 감정이 폭발하여 막 지은 밥을 밥솥에 창밖으로 내던졌다. 야에코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의 여자였다. 나는 야에코에게 단지 첫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렇다. 그녀의 4번째 사내까지는 안다. 그 뒤로 어디에 누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해도 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나지도 않는다. 나는 변했다.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놓인다. 야에코는 지금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시내에 있는 비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도시 사람일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낮에는 야에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없다. 지금껏 잘 버텼다. 버티고 버티다 2주일 전에 쓰러졌고 열흘 전에 죽었다. 산에서 사슴이 울기 시작한 날 아침이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나치는 길에라도 그 아기를 얼러주고 안아주는 인간이 마을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야에코 어머니는 죽을 만큼 지치지는 않았으리라. 그래도 장례식에는 몇 사람이 모였다.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나도 달려갔다.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야에코도 울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제대로 갖춰진 장례식이었다. 관은 싸구려가 아니었고
극락왕생을 빌어줄 스님도 둘이나 있었다. 술과 음식도 넉넉했다. 나는 무덤 파는 일을 거들었다. 야에콘의 집 앞에 있는 사과밭 한가운데를 팠다. 지하 2미터 아래에서 나온 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도 잠자코 있었다. 야에코 아버지의 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두개골 여기저기에 부자연스럽게 움푹 파인 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위에 흙을 얇게 덮고 그 위에 관을 놓고 그 위에 사과 냄새가 밴 흙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파란 돌을 세웠다. 아기는 장례식 내내 울었다. 야에코는 아기를 달래지도 않았고 와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흘러가는 시간과 차가운 가을바람에 몸을 던져둔 채 줄곧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서둘러 음식을 집어먹고 술을 마시고 부의금에 대한 답례품인 녹차를 옆구리에 끼고 막 내리기 시작한 가느다란 빗속을 걸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위로의 말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야에코에게 물었다. 야에코의 대답에 따라 힘이 돼주려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인사치레로 물어보았다. 아기는 겨우 울음을 그쳤다. 야에코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나는 반대쪽 끝에 앉았다. 그녀는 아직 젊고 예뻤다. 야에코는 내내 잠자코 있었다. 나는 그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해보다 훨씬 선명한 주변 산들의 단풍. 그 단풍을 한 장 한 장 뒤집어가며 벌레를 잡고 있을 떼까치들. 빨갛게 익은 사과. 그 아래 수직으로 세워진 파란 돌. 우리는 일부러 바라보지 않아도 그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함께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야에코는 우유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 나는 아기의 손에 살짝 내 손을 대보았다. 그런 다음 툇마루에서 일어나 사과를 하나 따들고 길로 나왔다. 계속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망치듯 걸으면서 사과를 먹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이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을 뿌렸다. 곧 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밀어젖혔던 것이다. 병풍 속에서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 바람 소리가 때로는 아기 울음소리 같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병풍에 대고 물어본다. 야에코는 대답하지 않고 굽이치는 초원을 가르면서 어둠의 소용돌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가 등에 진 것은 비파가 아니고 통통하게 살진 젖먹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어쩌면 야에코 자신도 모르는 게 아닐까. 오늘 야에코가 마을을 떠났다.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른다. 말하자면 집이나 땅을 처분했는지 주민등록표는 갖고 갔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 어쨌거나 야에코는 이곳 생활을 포기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조금 늦긴 했지만 드디어 가장 좋은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녀를 시내에 있는 역까지 전송했다. 어쩌녁의 일이다. 야에코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부탁이 있다고 했다. 나는 선뜻 응낙했다. 마을을 떠난다는 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에게도 좋은 결정이다. 그녀가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난다면 아직 약간은 남아있는 깨림칙한 감정이 한꺼번에 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곧장 야에코네 집으로 갔다. 어딜 가니? 라고 어머니가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30살이나 먹은 사내 자식한테 쓸데없는 걸 일일이 캐묻지 마. 나는 경적을 울렸다. 곧바로 야에코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비바람 속을 그녀는 아기를 둘러엎고 양손에 종이봉투를 든 채 달려왔다. 달리 짐은 없었다. 이삿짐 센터에 부탁해 탁송을 마쳤는지도 모른다. 나는 자동차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야에코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는 어차피 이런 날씨에는 일을 못해라고 응수했다. 차 안이 아기와 야에코가 풍기는 사과 향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긴 언덕길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야에코는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리라. 비는 폭우로 바뀌었다. 고개 가까이 다다랐을 때 여기저기 조금씩 무너진 벼랑이 눈에 띄었다. 돌아오는 길에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듯한 예감이 들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야에코는 아기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두어 차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멀어지는 마을을 봐두고 싶어서였으리라. 하지만 유리창에 김이 서려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신중하게 운전을 계속했다. 비가 내려 뿌옇게 보이는 길과 산을 노려보면서 무언가 말하려다가는 그만두고 말하려다가 그만두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예컨대 어머니의 49제를 어떻게 지낼 건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생활비는 있는지. 가장 궁금한 점은 야에코의 사과밭이었다. 그만큼 잘 자란 사과나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맡겨만 준다면 내가 돌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잠자코 있었다.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야에코의 결심을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잡고 있을 터였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녀가 부러웠다. 그런 식으로 마을을 떠날 수 있는 그녀가 전혀 비참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태어난 지 30년 만에 그녀는 겨우 해방되었다. 그 시기가 너무 이른 건지 너무 늦은 건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야에코가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를 기다리는 나날이 실제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날을 예측할 만큼은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나날은 뻔하다.
아버지는 대륙으로 전쟁을 하러 간 적이 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란 소름 돋는다는 뜻이 무언지도 모를 만큼 하찮은 것이리라. 죽은 백구와 똑같이 생긴 개를 키운다거나 부모를 차례차례 잃는다거나 수확 직전의 사과가 우박으로 구멍투성이가 되어버린다거나 기묘한 옷을 입고 달 표면을 기어다니는 백인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본다거나 기껏해야 그 정도다.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 이웃 도시의 일조차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 마을에 대해서라면 세세하게 알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겪는 어깨 결림의 원인인 지하수, 그 장소와 빛깔을 안다. 지금 이 마을의 모든 지하수는 오염되어 있다. 진흙과 똑같은 색이다. 그렇게까지 물이 탁해진 이유는 태풍 탓만이 아니다. 원래의 맑은 물로 되돌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나를 포함한 마을 주민 전원이 살아가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 나는 결국 사과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우리는 이미 시내로 들어섰고 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과라고만 야에코는 말했을 뿐 이내 그녀는 강한 바람에 몸부림치고 있는 가로수로 눈길을 돌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쓸데없는 말을 물어보았다. 이어서 나는 열차 시간에 늦지 않았는지 물었다. 야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열차라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행선지조차 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광장 한쪽에 차를 세웠다. 야에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해온 전별금을 건넸다. 순순히 받아든 그녀는 도와줘서 고마워라며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아기를 등에 업고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빗속을 뛰어갔다. 자칫 잘못했으면 택시에 치일 뻔했다. 금세 그녀는 역군의 혼잡 속으로 삼켜져 보이지 않았다. 노선버스가 경적을 울렸고 나는 다시 배기가스의 강을 흘러갔다. 비바람이 한층 세졌다. 야에코와 아기의 사과 향기가 남았다. 그 향기는 고갯길에 이르렀을 즈음에 완전히 사라졌다. 거기서부터 진땀을 뺐다. 1시간만 더 늦었더라도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흘러내린 토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나는 트렁크에서 꽃삽을 꺼냈고
비옷 대용으로 항상 차에 싣고 다니던 생선 껍질 옷을 입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선 껍질 옷을 입었다. 비를 막아줄지 어떨지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일이라도 해치울 것 같았다. 마음먹은 일을 금방이라도 실행에 옮길 것 같은 위험한 힘이 솟구쳤다. 덕분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산사태에 겁먹지도 않았고 2시간 가까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어도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야 겨우 마을에 도착했다. 야에콘의 집 앞에 나는 차를 세우고 폭우 속에 서 있었다. 생선 껍질 옷을 입은 채로 야에코가 남겨두고 간 사과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과 알맹이는 죄다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손질을 하지 않아서 알맹이가 작고 모양새도 나빴다. 벌레와 새가 파먹어서 구멍투성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반나절 동안이나 강풍이 휘몰아쳤는데도 떨어진 사과가 한 알도 없다는 점이었다. 단 한 알도 말이다.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둘 다 처음 보는 생선 껍질 옷을 입은 아들 모습에 얼어붙은 듯 문득 입을 다물었다. 두 얼굴에 달라붙어 있던 건 틀림없이 공포였다. 둘의 시선은 금방 브라운관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는 내내 웃지 않았다. 같은 기침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문간에 서서 발가벗었다. 순간 등골에 오한이 느껴지면서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그대로 목욕탕으로 뛰어들어가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덮였다. 태풍이 사라진 하늘에는 만월이 떠 있었다. 더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야에코가 마을을 떠난 지금 딱히 생각해야 할 일도 없었다. 나중에는 전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다. 영혼이 달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목욕 후에 우리는 다른 날과 다름없는 저녁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시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웃기만 하는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필요 없었다.
내가 바람에 떨어진 사과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늘 일어나는 일인 걸 뭐라고만 대답했다. 둘의 마음은 이미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가능한 한 편안히 살려는 건지도 모른다. 야에코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한 남자가 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야에코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잘 있어 라고 말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어쩌면 잘못 들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별의 인사를 잊어버렸다. 건강해 라는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걸. 잘 있어 라고 법사는 중얼거린다. 바람 소리가 마치 칼을 휘두를 때 신음 같은 소리를 낸다. 초원을 헤쳐가며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잘 있어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그는 어제와 헤어져 간다. 아마 날이 밝기 전에 바람과 풀, 달빛밖에 없는 황야를 가로지를 것이다.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는 분명 유랑을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사과밭 골짜기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비파와 승복을 태워버리고 숨쉬는 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여생을 사과나무에 맡길 작정일 것이다. 발걸음이 불안하다. 법사는 무사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기력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가까이 따라붙은 추격대의 기척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도 모른다. 바람을 타고 생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한다. 바람 소리는 개 짖는 소리나 마을 사람들의 야만스러운 소리와 비슷하다. 이제는 끝장이다. 그는 곧 숲속에서 살해당해 소방도구 오두막이나 어딘가에서 목이 잘릴 것이다. 이제 그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내 모든 것이 정말로 치닫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미 아주 오래 몇백 년이나 산 것 같다. 아직 가정을 가진 적조차 없으면서 모든 일을 완수한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어째서일까? 야에코와의 3년.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변화는 필요치 않다.
오늘 야에코는 마을을 떠났다. 집과 무덤, 논밭과 사과밭을 남겨둔 채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한 일이란 시내 기차역까지 태워다 준 것, 약간의 전별금을 건네준 것, 단 2가지다. 사정을 물으려 하지 않았고 이별의 말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럴싸하게 내쫓은 셈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그 소중한 3년을 지켜내고 싶었던 걸까? 뒷산에서 또 사슴이 울기 시작한다. 몹시 춥다. 설이 내리는 밤의 추위다. 내일은 하루 종일 떨어진 사과를 주워 모아야 하지만 출하할 만한 물건은 못 된다. 그렇다고 잼 공장에 싸게 팔아치우지는 않겠다. 사과주를 밀조하리라. 남으면 통째로 소금에 절여두어야지. 아니다. 올해는 모두 술로 만들어버리자. 봄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지낸다 해도 나쁘지 않겠다. 잠들기 위해 마시고 마시기 위해 잠드는 것이다. 야에코는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겠지. 아니면 아기만 자고 그녀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과 창 저편의 어둠과 그 어둠 속에 드문드문 반짝이는 인가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까? 혹은 종이봉투에서 사과를 꺼내 먹고 있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 내 생각 따위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 가슴 속에는 약 1000일 동안 야에코와 보낸 추억이 남아있다. 또 100그루가 넘는 사과나무가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는 내일부터도 그 둘에 매달려 살아간다. 그 길뿐이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확실하게 죽어간다. 야에코의 인생은 드디어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인다. 창 너머 달이 보인다. 달은 파랗지도 빨갛지도 않은 현무한 빛을 온 마을에 뿌리고 있다. 사슴 울음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바람에 떨어진 사과를 먹으러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겠지. 실컷 먹어라. 전부 먹어치워도 상관없다. 나는 야에콘의 사과를 먹을 테니까. 갑자기 달의 형태가 일그러지면서 빛이 번진다.